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경제 이야기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은행이 올해 2분기 실적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8%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난 7월 공개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상향 수정이 됐어요. 그만큼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뜻인가요? 성장률은 대개 주요 국가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세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지금 2분기 성장률을 얘기하는데 2분기가 4, 5, 6월 달이잖아요. 그 4, 5, 6월 달의 성장률에 대해서 이 성장률 수치는 굉장히 경제 활동의 주요한 하나의 지표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집계를 해서 시장에다가 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요. 네. 7월 달에 그 다음 달에 속보치로 이제 그러니까는 먼저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속보라고 보면 되겠네요. 빨리. 확실한 것보다는 빨리요. 네. 가능한 한 빨리 이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좀 이제 이 통계를 집계하는 데 속에서 좀 이 정확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 9월 2일 날 이제 잠정치라고 해서 중간 발표를 한 거고요. 네. 이제 연말에 가면 이제 최종 확정치를 또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3단계를 걸쳐서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우리나라가 좀 빨리 발표하는 편에 속하는데 그래도요. 네. 세계에서 제일 늦게 발표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1분기 대비해서 지난 7월 달에 발표한 게 0.7이었었고 이번에가 이제 0.8%거든요. 네. 그 성장률이 이제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요. 상반기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성장률이요. 1분기에 1.7, 2분기에 0.8을 그 합하게 되면은 2.5%가 나옵니다. 네. 2.5%가요. 네. 그러면 지금 올해 이제 성장률 목표치를 보게 되면은요. 한국은행이 4.0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정부가 4.2%, 그리고 가장 높이 이제 그러니까 전망하는 게 IMF가 4.3%를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4.0%는 달성은 이제 무난해졌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상반기에 제가 이제 2.5%가 달성됐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4.0%가 달성하려면은 하반기에 1.4%만 달성하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1.4%가 달성하려면은 3분기, 4분기에 0.7%씩만 나와도 돼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 4%는 무난하게 달성한다. 4% 이상은 무난하게 달성한다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 코로나 상황인데도 0.7% 정도는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1, 2분기를 봤을 때, 1, 2분기를 봤을 때 이제 그러니까 앞에 1, 2분기가 합해서 2.5인데 하반기에 그러니까 4.0이 나온다는 얘기는 1.4%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한 1.1%포인트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네. 1.1%가 굉장히 큰 겁니다. GDP 규모로 이제 치게 되면은요. 네. GDP가 우리나라가 한 2,000조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1%만 되더라도 한 20조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큰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이제 그러니까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전개되기 전에 나오기 쉽지 않다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무디스 같은 경우도 무디스나 일부 기관들이 3% 후반에 하고 있다가 이제 4%가 끌어올린 이유가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는 현실적으로 자기들 전망치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상향 조정한 것이고요. 너무 낮게 책정이 돼 있어서. 네. 그렇죠. 네. 이제 지금 속도로 봤을 때는 자기들 전망치가 이제 틀릴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정을 한 것이고요. 문제는 제가 볼 때는요. 하반기에 그러니까 상반기보다 0.5%가 낮은 2%만 하더라도요. 4.6%가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장률은 지금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은 저는 무난하게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그러니까는 지난주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지 않은 이유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코로나 이러한 불확실성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수정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네. 아마 한국은행은 미리 이제 그러니까는
잠정치를 그 데이터를 알았을 겁니다.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발표했으리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성장률 수치가 이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이제 2분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재난 이전 수준으로 그러니까는 돌아간 나라가 주요 국가 중에서는 한국하고 미국 정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니까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상반기가 마이너스 0.6%예요. 아, 우리나라 1.7% 상승할 때 일본은 마이너스라고요? 우리나라 2.5죠. 아, 상반기가 2.5일 때 마이너스 0.6입니다. 네, 엄청난 차이네요. 네. 예, 작년에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4.8% 했었는데 네. 일본은 2019년 하반기부터 마이너스 행진이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지난해 마이너스 0.9에서 올해 그러니까 상반기에 2.5%로 이제 그러니까 크게 반등을 하면서 완전히 회복세로 돌아선 반면에 지금 G7 국가들의 대부분 나라들은 아직도 코로나 재난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는 성장률 수치만 봐가지고는 굉장히 그 경기 회복이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볼 때는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뭐 밝혔지만 글로벌 경제 규모 10위권 내에 8개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지금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르잖아요. 예. 네. 근데 항목별로 살펴보면 민간 소비가 3.6% 증가를 해서 12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보였다고 하는데 보복 소비의 영향이다. 이런 분석도 있죠. 예. 이제 이번에 이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요인이 민간 소비가 지난번 7월 달에 집계한 것보다도 더 많이 개선됐더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민간 소비가 이제 그 개선된 걸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개선이 지난번 추정했을 때보다 개선됐다는 것이지 여전히 가계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 민간 소비는 코로나 재난 이전 수준을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아직 체감 경기는 나아지지 그렇죠. 않은 거군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출이라든가 기업의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이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이 형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가계 소비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요. 코로나 재난 이전 수준에 비해 가지고 여전히 마이너스 5.4%가 낮아요. 네. 그러니까 5.4%만큼 아직도 회복이 안 됐다는 얘기인 겁니다. 코로나 재난 이전 수준이 19년 말 대비해서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가게들이 느끼는 것은 대부분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이 성장률이 체감이 안 되죠. 체감이 안 되고 더더군다나 부문별로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했듯이 양극화가 지금 되게 심해요. 네, K 회복세라고 하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은요 이게 지금 2분기이기 때문에 계절적인 요인까지 포함하려면 그 2년 전 그러니까 2분기하고 비교하는 것이 그나마 합리적일 수가 있는데요. 객관적일 수가 있는데 네. 2019년 2분기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은 금융 부문들은 그 소득이 그러니까 한 11% 이상이 소득이 증가했어요. 네. 그런데 문화라든가 사람들 대면 서비스하는 분야들은 거의 20%가 감소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죠. 뭐 30%가 차이가 나는 거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는 이게 회복이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비스라든가 내수와 관련된 분야들 사람들이 또 이렇게 접촉하는 이런 분야들 같은 경우들은 이런 분야들은 아직 그러니까 회복을 못 느끼는 겁니다. 못 느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어렵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뭐 자영업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건 마찬가지고요. 네. 당연한 거고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는 소위 말해서 정부하고 국가는 잘 나가는데 국민들은 굉장히 힘들다. 국민들이 잠깐만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 정당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성장률이 지표나 이런 걸 봤을 땐 오르긴 했지만 아직 체감 경기, 일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힘든 상황이다 이런 건데요. 네. 2분기 실질 국민 총소득 GNI 증가율이 0.1%에 그쳐서 실질 GDP 성장률을 크게 밑돌았다고 하는데 이 GNI는 뭔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GDP를 얘기할 때는요. GDP는 뭐냐면은 이게 영어로 이제 그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해가지고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네. 그러니까는 만들어진 소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럼 우리나라 안에는 외국인들도 그러니까는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기여한 소득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이제 식당 가서 소비도 할 것이고 공장에 가서 그러니까는 일을 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다 포함된 게 GDP예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국민 총소득이라는 거 GNI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 기준으로 이제 그 소득을 계산을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외국인들이 벌어들인 소득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빼고 순순히 네.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들만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이제 포함시키고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벌은 소득은 또 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집계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일단은요. 네. 그랬을 때 그러니까는 둘 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게 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보려면은 외국인들도 국내에서 경제 활동에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것도 이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반면에 이제 국민들 입장 속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러니까 소득이 실제로 얼마나 변했는가도 또 이제 알고 싶은 거고요. 네. 그래서 이 두 개 지표를 이제 그러니까 다 발표를 하는 거고요. 발표를 하는 건데 이 국민 총소득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코로나 재난 이전 수준을 회복을 했어요. 네. 한 2.8% 정도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네. 회복이 된 상태인데 여전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듯이 가계, 기업, 정부로 보게 되면은 기업 부분은 그러니까 많이 회복이 됐는데 가계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그러니까는 좀 힘들다. 가계 중에서도 특히 그러니까는 보통 사람들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좀 이제 그러니까 많이 회복이 안 됐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증가율이 0.1%에 그쳤다. 예. 기업들은 많이 회복을 했는데 가계 부분에서 그러면 이 증가율을 조금 낮춘 가계도 이제 기업도 이제 그러니까 수출 관련 대기업들이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대기업들이 이제 많이 인제는 거 되고 중소기업들도 많이 어렵죠. 이게 아마 국민들이 느끼는 딱 경기일 것 같아요. 기업들은 지금 맞습니다. 많이 급속하게 회복이 되고 있지만 가게들은 참 힘들게 겨우겨우 올라가고 있는데 또 코로나 재확산돼서 힘들어지고 반복되고 있는데 소비자 물가가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농수축산물을 중심으로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2%대 고공행진 중이에요. 이게 장보기가 무섭다 이 말이 절로 나오는데 소비자 물가 인상 지금 우려해야 될 상황 아닐까요? 네, 우리가 이 소비자 물가를 얘기할 때마다 항상 이 국민들의 체감하고 그다음에 경제 지표를 관리하고 하는 이 통화 당국이라든가 아니면 정부 재정 당국이 하고 이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선진 국가들의 이 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가 연 2%예요. 네. 연 2%인데 이 2%라는 것도 1년치를 본다거나 아니면 몇 개월치를 보는 게 아니라요. 네. 한 3, 4년의 평균치를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게 이제 뭐 공급축 요인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돼지고기 값이 급등하는 것 같은 경우는 뭐 돼지고기 열사병 같은 경우들이 돼지 열사병 같은 것들이 일으켜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이 돼지고기 공급에 이제 차질을 이제 빚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뭐 달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요. 닭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니까 AI 살처분만 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차질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는 일시적인 요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3, 4년을 통해서 3년 정도를 보게 되면 여전히 평균 물가 상승률은 한 1.1%뿐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그 평균적인 물가 상승률만 가지고는 여전히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돈을 회수할 이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면에 근데 물가 상승률이 소득 계층별로 그러니까는 차별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소위 말해서 밥상 물가, 소위 이 농축수산품 같은 경우들은 소득이 낮은 계층한테 타격이 특히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소득 중에서 지출 중에서 그러니까는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니까는 이 음식료 이런 분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는 자연히 농수축산품 가격들이 오르게 되면은 소득이 낮은 계층 가게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타격이 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임금이나 소득은 오르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그렇죠. 그런데 고소득자들 같은 경우는 소득이 높다 보니까는 그러한 소위 먹고 마시는 데 쓰는 이 비용이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 안 하다 보니까는 그게 많이 올라도 그러니까는
그 큰 타격이 없고요. 네. 그러면 결국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거부터 얘기 나오는 것이 물가 상승률도 그러니까 오히려 소득 계층별로 좀 우리가 차별화시켜서 좀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계층별로 느끼는 게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똑같이 2% 뭐 올랐다고 해도 고소득자들에게는 그 2%가 체감으로 뭐 0.2%로 느껴질 거고 또 저소득층에게는 2%가 20%처럼 느껴지니까 따로따로 조사를 해야 된다는 말이군요.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지출비를 그러니까 한 달에 지출비를 만약에 한 150만 원 하는데 소득이 1,000만 원인 사람한테 150만 원 하고요. 그렇죠. 소득이 한 250만 원 된 사람한테 150만 원이라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게 최근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항상 최근뿐만 아니라 지난 그러니까 10년 넘게 대개 그러니까는 이 물가 상승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미쳤던 것은 이 밥상 물가들과 관련된 것들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저소득층 특히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만큼 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소득 계층별로 그러니까는 차지하는 물가 소비하는 그러니까 항목들의 이렇게 비중이 차이가 있잖아요. 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좀 계층별로 좀 이렇게 따로 별도로 그러니까 좀 집계를 해가지고 발표를 해야지만이 좀 체감을 좀 더 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따로따로 조사를 해서 하면 더 체감상으로 실제로 느껴질 텐데 3분기 성장률은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3분기 성장률이라는 게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걱정을 하는 게 미국 같은 경우 최근에 보게 되면은 민간 일자리 증가 속도가 좀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뭐 이제 테이퍼링도 그러니까는 늦춰질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그러니까 얼마나 악화될지는 누구도 이제 그러니까는 뭐 확실하게 장담하기 힘든 건데, 근데 지금 뭐 백신 접종이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지난해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경제를 그러니까 셧다운하는 일은 그러니까는 저는 반복되기가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번 셧다운하는 그 충격을 지난해 너무 처절하게 경험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다시 반복되기 쉽지 않고 단지 그러니까는 경제에 미시적인 충격은 좀 줄 수 있다고 주는 반면에 여전히 그러니까 경기에 그러니까는 뭐 지금까지 이 회복세는 일종의 그러니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성장률이 아까 얘기했듯이 상반기처럼 그러니까 2.5%는 안 되더라도 네. 한 뭐 최소 1.5에서 한 2%는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2%까지도 가능하다. 점점 더 나아진다는 말씀이신 건데요. 근데 성장률을 이끄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출이 이끌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수출 회복세가 네. 워낙에 좋아서요. 지난달에 우리나라 수출도 무척 좋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점점 좋아진다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상반기가 2.5고 하반기 다 합해서 1.5에서 2%이기 때문에 네. 상반기보다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거 네. 하나 좀 수정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수출을 보게 되면은 이번에 수출의 이제 특징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일반 이제 언론들에서 보도했듯이 8월 달까지 누적 수출액이 4,113억 달러가 나왔거든요. 4,119억 달러가 나왔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최단기간 내에 4천억 달러를 돌파한 거예요. 이제 2018년도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수출액이 이전에 가장 최고점이었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돌파를 한 거고요. 근데 몇 가지 이제 이런 이제 절대 X 중요하지만은 몇 가지 주요한 특징이 보여요. 네.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는 수출 같은 경우는 주력 품목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요. 네. 뭐 10대 품목, 15대 품목, 20대 품목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네. 우리나라 10대 품목이 2018년도 같은 경우에 전체 수출에서 한 72%를 차지했었어요. 72%요. 네. 72%요. 네. 그러니까 10개 품목이 그러니까는 총 수출액의 70%가 넘는다는 얘기는 굉장히 어떤 특정 품목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한 68%로 처음으로 70% 밑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이제 2018년보다 수출액은 그러니까는 많이 증가를 했는데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10대 품목의 비중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바람직해진 거죠. 그만큼 품목이 다양화됐다는 말이니까요. 그렇죠. 네. 나머지 품목들이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실제로 보게 되면 제가 이 시간에도 몇 차례 얘기했지만은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액에 있어서 2018년도 같은 경우 21%를 차지합니다. 한 품목이요. 네. 전체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반도체가 요즘 잘 나간다고 하지만 오히려 19%로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수출 품목이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뭐냐면은 다양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4대 신성장 품목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 시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네. 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 같은 미래 산업하고 그다음에 농수산품하고 이제 화장품 같은 게 이게 있는데 이 4대 품목의 수출액 합계가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화학이 이게 이제 1, 2, 3을 차지하고 자동차가 그다음 뭐 철강 이런 것들이 하는데 자동차나 철강을 제치고 네 번째로 이게 순위가 이제 올라갔어요. 네. 그 얘기는 결국 우리가 미래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먹거리들도 무럭무럭 잘 자라주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농수산품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네. 고무적인 측면이 있고요. 네. 농수산품은 근데 왜 이렇게 수출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말 그대로 우리나라 뭐 K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 미치는 것도 있고 그러지만은 네. 농수산품은 이게 먹거리잖아요. 그쵸. 음식입니다. 네. 음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는 서양 사람들, 백인들은 굉장히 편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소위 비백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소위 말해서 자신들의 우월주의라든가 아니면 좀 극단적으로 야만스럽다라든가 이런 식의 인식들, 편견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데, 네. 그래서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잘못된 눈으로 이렇게 보는 눈인데, 한국의 음식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는 한국 사회가 자기들처럼 똑같이 문명화된 사회라고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아,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음식은 먹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워요. 검역도 까다롭고요. 네. 그런데 한국의 음식을 그러니까 한국이란 사회는 자기들 사회하고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네, 예전에 우리나라 한 20년 전 했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음식 접할 때 김치 된장 냄새 난다고 싫어하거나 그런 이미지가 컸는데 이제는 건강식품이라고 찾아서 먹고 맞습니다. 이렇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건강식품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이제 국격이 이제 많이 올라가지면서 이제 신뢰가 생긴 거죠. 한국이라는 사회가 보니까는 자기들 사회가 별 차이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그 결과로 이제 한국 사회에 대한 믿음이 이제 그러니까 생기는 것이고 음식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오히려 동경을 한다거나 이런 식인 거죠. 과거에 일본이 그러니까 국격이 올라가면서 일본의 그러니까 스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양 사람들이 많이 소비를 하고 그랬듯이 이제 그런 이제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국의 이미지가 달라졌기 때문에 농수산물, 식품을 받아들이는 것도 외국에선 달라졌고 그래서 수출이 함께 늘어났다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이게 안동이잖아요. 여기가요. 네. 안동만 하더라도 많은 지금 이제 어쨌든간에 농사를 짓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농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해외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어요.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는 국내만 생각하지 마시고 의외로 우리 식품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고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관에서도 그러니까는 해외 시장 개척을 좀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은 한국 식품에 대한 그러니까는 알리는 것을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상으로도 얼마든지 알릴 수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그러니까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나라를 넘어서 우리나라로 힘들다면 외국에서 또 잘 적용이 될 수 있으니까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성장 또 이렇게 수출 품목도 다변화됐다는 걸 알아봤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백은의 이길경제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